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그때 자유한국당이 지적하는 내로남불을 특히 이제 민정수석에서 장관으로 가는 것을 지적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정말 잘못된 지적이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도 권재진 장관으로 간 그런 때였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때 주장했던 취지는 이제 검찰 수장으로서 검찰 출신의 아주 검찰에서 뼈가 익은 분으로서 그분이 이제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기 때문에 그 하나의 검찰 내에 법무부까지도 사실 검찰을 통제해야 되는 법무부까지도 검찰이 다 장악하게 되는 그런 점에 현상으로서 이제 민정수석도 또 검찰도 법무부도 모두 다 검찰이 다 장악하는 그런 구조에 있어서의 그 틀을 비판했던 것인데 뭐 조국 장관의 경우 민정수석일 때도 검찰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민정수석이 오히려 검찰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검찰의 어떤 지배력을 넓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막는 데 일조했던 분이고 또 그분이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법무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는 정반대의 오히려 법무부의 탈검찰화, 민정수석의 탈검찰화를 더 실현하는 이제 중요한 인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인데 그러나 민정수석은 민정수석, 장관은 장관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공격하는 걸 보고 그리고 또 공격이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걸 보고 이게 짧은 시간에 말로써 저렇게 비판하는 것의 그 아주 부족함 그것들 더 느꼈던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것 외에 내로남불이 너무 많습니다. 그 공정하다는 것은 또 그리고 어떤 권력이 집행된다는 것은 쌍면적 양쪽에 다 평등하게 구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집행되는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은 다르고 나와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서로 달리하면서 나에게는 유리하게 남에게는 불리하게 하는 것들은 그 심성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 사회적인 가장 중요한 잣대로서의 어떤 권력 행사라든 이런 경우에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그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 내에 많았다는 겁니까? 포장은 아닌 것처럼 되지만 그러나 그럴 유혹과 그런 그 스스로의 각 개인의 어떤 행동 거지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늘 스스로 자기에는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숨겨져 있던 현시되던 이렇게 보이는 예들이 좀 있지 않았겠나 그런 것들을 항상 스스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자기 검열의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검찰 좀 정치적 사안의 경우엔 정치인이지만 정치인 잘못한 거는 수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수사와 재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되게 공정하지 못하고
또 공정하게 하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왜곡된 전례가 많고 왜곡될 수 있는 그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공직자 수사 비리처로 해서 이런 정치 사건들은 거기서 정치적 오해를 받던 또는 오해받지 않더라도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거기서 집중시키던 어떻든 간에 그걸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공수처 수사 비리처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 공수처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수처법이 발효가 돼서 그것이 집행이 되고 처리가 되는 과정이었다면 뭐 윤석열 총장은 이런 오해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다분히 정치적 사안이고 또 어찌 보면 조국 그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이런 입장을 개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평가도 많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의 뭐 그런 사회적 세관이 있는 상태에서의 그 총장의 운신이나 또 하나의 발언이나 또는 그 태도는 뭐 그런 많은 사람들의 세간의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태도이다. 그것을 아니다라고 부인해 본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부인하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전 과정을 보면 이번 검찰의 행위는 상당히 정략적인 것이었고 그 정략적인 태도의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은 그런 판단의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겠습니다만 그간에 그 이런 수사의 상당성, 필요성과 불일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그 정치 검찰로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다. 는 일반 국민적 평가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냐 이런 것입니다. 저는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또 반석에 올려놓을 때까지 이미 그 당에서 조국 장관을 수호하기로 한 그 결의를 했고 또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그 조건과 지식과 지금까지 해왔던 그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내는 것이 조국 장관이 가장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에 대해서 어떤 다른 정책 결정을 좀 후위에 뒀던 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어떤 간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 수사가 일단 그동안 했던 그 수사 과정은 영장을 발부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법원에서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검찰총장이 또 타의에 의해서 물러나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대통령 권력에 맞선 사람으로서 아주 본인 사퇴를 본인이 퇴임을 근거로 해서 더 큰 정적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옳지 않다. 그런 지금은 생각합니다.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시네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 검찰 개혁을 막는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다분히 정치적이고 검찰 조직 보위적인 그런 그 수장으로서의 총장이라면 물러났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국면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우선 자기 일을 평가를 받고 이 평가에 대한 그 점수가 아주 미약하거나 미약하는 것이 확정이 되거나 국민적 판단이 분명해졌을 때 그때 저는 이 무리한 집중 수사, 무리한 검찰 개혁이 무소불위의 통제 불능의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 이것이 이제 오히려 더 정상적인 민주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무슨 대통령 권한에 도전했던 사람으로 대통령의 힘에 의해서 직위를 내려옴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성과를 크게 보는 과거 어떤 무슨 대통령 권력을 최고로 놓고 대통령 권력에 굴하지 않은 사람으로서에게 이미지화되는 것, 그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도 안 맞고 본인도 그것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지 뭐 다른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조직에 충성한 분으로서 그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은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공수처법은 그보단 적게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통과돼야만 되는 것이라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걸 조건으로 공수처법을 동의해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을 건드리는 것은 이런 이제 정치적 지형을 활용하는 정략적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협상 과정에서 되겠지만 안타깝게 혹시 바른미래당의 일부 보수층이 자유한국당에 흡수가 되면 그 흡수된 분들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그냥 그대로 스며들어 버릴 것이고, 그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는 분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이제 한다면 우리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지금 처지에 있기 때문에 기본의 합의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을 기조로 해서 이제 바뀌어진 정치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선거법의 경우에는 비례 원칙, 그러니까 한 표를
표 가치가 한 표는 한 표의 가치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층적으로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이를 고집하는 것은 그 표가 편중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반민주주의 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토론하면 토론할수록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법의 우선 내용을 보면 우선 연동형이라는 것은 우선 당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만큼 우선 전체 수를 확정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구에서 받은 거를 뺀 나머지를 비례로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 예상컨대 가장 손해를 볼 수 있는 당이 민주당입니다. 어찌 보면 민주당은 지역에서 좀 강한 후보들을 많이 냈을 때 그 여당으로서의 또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지지세를 보고 있을 때 잘못하면 비례에서 가져올 그 수는 얼마 안 됩니다. 거의 없거나 얼마 안 됩니다. 그만큼을 이제 손해를 보는 것이죠. 바른미래당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배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우리 단순 다수 대표제 한 명을 뽑는 선거에서 1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지역에선 약화만큼 그 비례에서 많이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이 연동형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가장 손해를 보는 민주당,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손해를 보는 자유한국당의 구조, 큰 정당의 구조에서도 이것을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니라 정말 민주주의의 그 표가치 한 표의 가치를 똑같이 전 국민 전 유권자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 제도로 가는데 설사 민주당이 좀 불리하더라도 불리해서 이번에 비례에서 득표를 좀 적게 한다 하더라도 당선자 수를 적게 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꼭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강력한 원칙을 보임으로써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에게 그런 그 확신을 심어주는 의지를 좀 재확인하고 그리고 공수처법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지지도도 높고 그리고 또 그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무슨 좌파 집권의 무슨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뭐 터무니없는 얘기들은 그 바른미래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정략적 태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국민들한테 홍보해서 공수처법은 7명의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야당목 2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공수처를 할 수 있는 2명이 반대하죠. 네, 2명 한 명만 반대하면 됩니다. 그러나 2명까지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야당목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교섭단체가 된 야당을 말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공수처장의 경우에 7명 중에 6명까지 찬성해야만 되는 공수처 선출 기준으로 볼 때, 공수처장 선출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결코 여권의
주도 독주를 전제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함으로써 공수처 관련된 주장은 자유한국당이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국회 홍보함으로써 이제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의 정당이 과반수가 돼서 이제 여대 야소의 그런 구조만이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요. 이제는 꼭 대통령 정당이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정당이 최소한 다수당만 된다면 대통령 정당의 이제 그 기반으로 대통령 정당을 기반으로 해서 과반수를 만드는 소수당을 꼭 하나의 거의 자매 정당으로 해서 전국 안정을 꾀하는 이제 그런 방법. 그래서 그 소수당의 그 입장, 소수당의 정책, 소수당의 그 소수 의견들이 반드시 다수 의견에 이제 그 하나의 옵션이 되는 이제 그런 좀 더 수준 높은 이제 이제 그 민주주의로 갈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어려운 민주주의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민주주의. 예, 어려운 그 합의를 이끌기 위한 서로의 그 토론과 그 합의 정신이라는 것은 그건 좀 더 수준 높은 민주주의 경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이제는 대통령과 같이 하는 정당이 과반수 정당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수당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수당까지 아니게 되면 이제 전국에 불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수당은 제 1당만. 일당만, 일당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가장 유사하거나 아니면 유사하지 않은 당이라 하더라도 그 여러 다당제 국가 내에서 여러 생각들을 하나의 파트너로 해서 또는 자매 정당으로 해서 그 당의 입장이 이제 여당의 입장이 될 수 있고 이제는 그 소수 정당도 이제 여당이 될 수 있는 항상 소수당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앞으로 100년 동안, 앞으로 정치하는 동안 소수당이 옳아서 소수당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지배 정당이 될 수 없는 우리 구조에서 이제는 지배 정당에 포함이 돼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독일 경우에 녹색당 같은 것이 아주 소수 동당이었지만 그 소수의 아주 꼭 필요한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필요성이 아주 높은 정당이 그 3인당과 연정함으로써 함으로써 이제 녹색당도 이제 여당이 됨으로써 그 녹색의 환경에 여러 입장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돼서 그 독일의 전체 정책적 입장이 커져간 과거 예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점과 어찌 보면 양당이어야 전국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구조는 어찌 보면 정말 전쟁 상황이라든지 또 뭐 연방제 국가여서 정말 당이 뭐 몇십 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여서 그 자연히 국민이 양당제로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가 안정된 구조다라고 하는 그런 필연적인 입장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면 국민의 입장이 어떻게 둘로만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도 노동당, 그 노동자와 자본가가 굉장히 중요한 당이라면 자본가 중심으로 하는 당과 노동자 중심으로 하는 정당 기본이 있죠. 거기에 민주주의를 그 자본가와 노동자보다도 어찌 보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민주주의를 가장 최고로 하는 민주주의 정당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 이제 전체주의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다음에 그 녹색당과 같은 환경주의 당 최소한도 5개, 6개 정도의 정당이 그 국민적 생각들을 이렇게 고루 반영할 수 있는 정당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다변화된 사회,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로 가게 되면 이 정당이 최소한 한 5개 정도는 돼야만 그래도 여러 입장들을 가장 주의적으로 반영하고 다룰 수 있는 정당 구조가 될 텐데, 이제 그 정당 중에서 아주 소수당이지만 꼭 필요한 어느 당이 큰 당하고 같이 연합함으로써 이제 여당 입장으로서 국민적 생각들을 주의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정책적인 기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대통령제 하에서도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돼서 그 이번에 그 정치 관계 우리 선거법이 잘 개정이 돼서 좀 그 국민의 입장을 꼭 반영하고, 일부의 국민들이지만 꼭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입장이 좀 더 커져야 되는 그런 당이, 소수당이 좀 여러 개가 생겨서 그 당이 이 사회의 어떤 개혁과 사회 중심적으로 나아감으로써 이 사회의 어떤 더 좋은 발전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적 지형이 확보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이 선거제 개혁이 되면은 어쨌든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변화, 아마 국민들은 처음 맞이하는 그런 이 합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저는 우리 국민들의 그동안 이렇게 떠오르는 그 정치적 의지, 촛불로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 어떤 민주주의, 이것이 그 합의제 민주주의의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런 정당으로서 그때 적기에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주는 그런 정당이 다양하게 나오면 이 바쁜 생활, 바쁜 그 일상을 뒤로 하고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촛불을 들어야만 되는 그런 피곤함, 이런 것들도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 번 해야지 매번 정치개혁, 또 뭐 검찰개혁, 공수처법 설치하라고 그런 아주 미세한 정책적 사안 가지고 국민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게 하셔도 정말 인터넷으로 그 입장을 이렇게만 개진해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성숙된 민주주의가 되는 길이 되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검찰 스스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내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검찰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에게 걸렸던 검찰 수사 주재자로서의 검찰이 자기에게는 인색했습니다. 자기에게는 너무 너그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황교안 검사는 그 엑스파일 리스트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수사하지 않았어요. 보면 자기 수사를 잘 못합니다. 막 뭐라고 여론이 빗발쳐도 그냥 뭉개버렸죠. 왜냐하면 뭉개버리면 수사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건희 씨도 조사받고 해서 일정한 조치를 받았죠. 황교안 검사는 조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통신비밀법에 물론 사실에 가까운 것을 폭로하더라도 그 명예훼손이 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아서 의원직을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공수처법에 의하면 김학의 검찰 차관이라든지 또 검찰 출신 중에서 누구는 좀 일부 처벌하는 척하고 조사하는 척하고 그냥 무혐의로 해버리고 그리고 또 대부분은 조사도 안 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이 공수처법에 의하면 모조리 다 조사도 받고 처벌을 받는 그런 제도로 바뀝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이 필요하다. 우리 남과 북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국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동반자가 될 것이고 또 평화 체제의 하나의 이제 서로 상대방이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통일로 가는 서로의 관계를 저는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생각보다는 길어지고 또 힘들어질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자도 그를 향해서는 추호의 흐트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그런 아마 모습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그 국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읽는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정치 세력이든 간에 이 평화를 깨는 방향으로는 이제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향과 평화와 통일로 가는 지향은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에 의해서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도 그에 관한 동반자이고 또 북한도 그에 대한 서로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자 동지도 되고 서로의 대상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통일로 갈 때는 그 하나의 요소가 되는 미국도 또 주변국도 가장 중요한 북한이 그것이 잘 일치될 때 저는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통일을 그 분들이 그 독일처럼 그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 철저한 그 계획적 인물들의 경우에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는 문틈 사이에 보이는 하나의 신랄 같은 빛도 우리는 그걸 열어 제낄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갔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는 이제는 그 길은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그것을 또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어찌 보면 운 좋은 대통령이 된 거죠. 결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것을 흐트리지 않을 것이냐. 본인이 만든 것이고 그분이 처음 국민들에게 맞닥뜨리면서 만들어준 역사의 전거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저는 그런 이제 대한민국의 태도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금강산 거나 이런 거는 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런 그 국민들이 바라는 그 길에 조금 어긋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이런 건 좀 우리가 이 국제 제재 속에서도 좀 이렇게 가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뭐 주변 요소에 매이는 거 아니냐. 뭐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는
뭐 자기는 뭐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할 만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좀 너무 소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그 어떤 정치적 협상이나 태도나 이런 거는 좀 우리의 바람과는 많이 격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천대로부터 온 여러 가지 협상술에 그 기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의 노력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아직 어떤 그 생물학적 연륜은 적지만 그 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볼 때 우리들은 굉장히 놀랐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경륜도 같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그거는 아마도 평화를 이룩하고 또 불가피하게 정말 핵을 보유하게 되면서 그 일종의 그것이 하나의 또 결과적으로 그 북미 간의 찬스가 된 그런 지금 작금의 시기에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이 좋은 시간, 이 좋은 찬스를 우리는 동북아, 중국, 일본 모조리 다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이번에 아베가 보여준 태도 보면 우리 평화 체제에 어떻게 보면 걸림돌로 밖에 볼 수 없는 여러 태도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우호적입니까? 그래도 유일하게 미국이 이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조심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그런 조심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군부라든지 또 좀 더 입장이 과격한 북한의 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잘 갈무리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태도나 이런 것들을 너무 적대적으로는 보면 안 됩니다. 그걸 이번에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여러 가지 태도나 이런 걸로 봐서는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고 있는 그런 그 로드를 많이 벗어났다 생각합니다. 많이 벗어났다. 예. 그 점에 관해서 대통령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적해야만 됩니다. 지금 사실 유례 없는 OECD, IMF의 그 재정 정책 확대 정책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자본주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 뉴딜 정책의 그 1900년대에 서프라임, 우리 IMF 서프라임 대부분 경우에 이 글로벌 체인으로 이어져 있는 전 세계 경제의 공급 과잉 문제입니다. 공급 과잉. 예. 공급 과잉이 또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그 재정 확대 정책을 어느 나라든지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국제 경제적 차원에서 그게 필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비교적 우리나라는 재정 구조가 좀 안정된 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보다도 우리가 재정 구조가 좋습니다. 그 때문에 좀 무리한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일단 미래 수요를 좀 땡겨서 재정 수요를 올려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거기에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은 사실 좀 자국 중심으로 고립주의, 또 다른 그 옛날 멀로 고립주의 방식으로 나가는 측면이 강합니다. 미국에도 전 세계 수요를 넓히는 방법, 그렇다고 해서 전쟁하라는 건 아니죠. 이 전쟁이 가장 수요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세계대전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비전쟁 방법으로 그 수요를 넓히는 방법,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지금 보면 한국에서 그냥 기차를 타고 쭉 북한으로 가서 중국을 가보십시오. 그냥 어디까지가 북한 시작, 어디까지가 북한, 그리고 중국 이렇게 보일 정도로 완전히 북한은 완전히 이렇게 공동이 돼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 얘기는 북한에 투자하면 블루오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그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과잉 공급, 상시적인 과잉 공급의 수요처를 일시에 늘릴 수 있는, 그리고 북한이 보면 미사일까지 또 핵까지 개발하는 정도의 저력이 있는 국가거든요. 다만 이 시장이 없고 그동안 제재에 의해서 완전히 북한이 그 하나의 그 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그런 형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제 앞으로 반전쟁적인 평화적인 수요처를 개발하는 전 세계적인 여러 국가 있을 텐데 그런 것에 저는 그 미국의 사실 역할이 좀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터키 제재를 해제한 거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이번에 제재 해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북한의 결단을 순간적으로 요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수요를 창출하는데 우리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북한을 개발하면서 저는 요 공급 과잉으로 위기 오는 서프라임, 이제 거의 또 위기가 올 때가 됐습니다. 그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저는 아주 좋은 그 소재가 우리 38도 이북에 있다. 그것이 평화이고 평화 경제이고 전체 자본주의 경제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의 셈법이 달라져야 한다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렇게 변화된 셈법 가능하다고 봅니까?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긍정 부정의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경제 우선 정책, 그리고 또 자국 우선 정책이 두드러집니다. 경제 우선 정책을 좀 더 강화하고 자국 우선 정책을 전 세계가 하나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을 해준다면 저는 그냥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베가 이 시기에 일본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하고 있잖아 지금. 네, 아시아의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아베는 첫 번째 내각 때 평가를 받아서 무너졌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뭐 일본은 20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일본의 정치적 판단도 좀 아주 부정적인 역사에 대한 아주 비관적인 정치가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여전히 그래도 한 50% 넘는 일본인은 그런 일본에 대해서
역사와 일본의 그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한 40% 정도의 그 극단적인 그 구우파로 점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아베를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찌 보면 아베가 물러남으로써 아베의 찬스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일정한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내년 9월까지는 우리가 참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뭐 분명합니다. 아베는 이런 전 국제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이어져 있는 국제 자본주의의 자유주의 경제 정책마저도 개인적인 그 사고와 역사적 시각에 의해서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G20에서도 전 세계인한테 앞으로 우리 자본주의 자유주의 발전, 자유경제의 발전, 시장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놓고 정반대 행동을 한 것을 보면 분명합니다. 본인의 생각도 아닙니다. 다만 한국에 대한 특별한 생각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깊은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다만 근데 본인의 목적은 그것들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거를 일본 국민한테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한국인이 일본에게 저항하는 모습 보면서 일본의 단결을 요청함으로써 일본 참의원의 득표 3분의 2에 가깝게 돼 있는 걸 3분의 1을 넓히게 함으로써 이번 그 헌법 구조를 개정함으로써 이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듦으로써 일본의 자존심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 정치적 목표라는 것을 표방함으로써 심지어는 자기 또는 자기 정치 세력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도 갖게 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꼼수를 이번 참의원 선거 7월 22일 참의원 선거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9월에 중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때는 아베는 물러나게 됩니다. 그 9월까지 당연히 아베는 물러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자민당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도 다시 연임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카라든지 기타 본인의 좌파 의원들을 총일시키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만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일본의 저런 그 잘못된 세계 경제에도 잘못되고 이 동북아 질서에도 잘못되고 어떻게 보면 한미일 구조의 그 체제에도 아주 잘못되고 있는 그래서 헛된 미국을 놓고 일본과 한국이 헛된 경쟁을 하게 하는 그런 그 낭비를 초래하는 면에서도 잘못되어 있는 그리고 한일 관계를 굳이 그렇게까지 끌고 갈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 잘못된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내년 9월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 이후에 아베 찬스를 쓸 수 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아베 찬스는 무슨 뜻이죠? 아베가 물러나는 것이 아베 찬스입니다. 아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아베가 추진했던 것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 일본 조약에 이제 반성적으로 성찰이 되면서 한미일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관계 또 일본의 그 경제 체제 관계까지도 아마 이제 새로운 그 변화의 바람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걸 대비해야 되겠네요. 네, 그걸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입시제도가 어떤 사안에 부딪혔을 때 바뀌고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어떤 불공정의 사다리, 그 차별의 사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없애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수시정시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학종이라고 하는 그래도 긍정적인 여러 평가가 있는 그 전형 방법에 그 요소 중에서 그야말로 차별의 사다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요소들은 좀 다 삭제시키는 방법으로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요즘은 많이 삭제됐다는데요. 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하는 것이 또 첫 번째 시도할 수 있는 방법. 그것들이 또 잘 시행이 안 되면 이제 정말 수시 정시에 관한 전면적인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목표는 공정 속에 숨어 있는 불공정의 요소들, 차별 요소들, 차별적인 그 계층이나 지위나 뭐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로 다른 불공정한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우선 철저히 없애서 아주 공정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학종의 방법들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강남 세대라든지요, 또는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찬스들 그런 것들을 누리지 않도록 그 차별의 그 사다리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어떤 공정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목표, 그 공정의 가치들을 젊은이들이 좋아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방치하지 않고 이런 차별 사회, 공정한 사회를 향해서 나아감으로써 그런 그 상대적으로 그런 누리는 층과 기득권들이 차츰차츰 없어지도록 하는 그 목표, 그것을 우리가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어떤 그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미스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간접적으로 그걸 급격하게 폐지시킬 수 없는 그런 또 사회적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이렇게 우회해서 나가는 방법들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분명히 목표는 우리 사회 우리 민주당이 젊은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최종적인 힘과 목표는 공정사회로 가는 의지이고 그 의지를 꺾어서는 우리 스스로 민주당의 민주당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